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현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이제 정형외과고요. 그중에서 척추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대한골대사학회와 청년의사 공동 주관으로 해서 골다공증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이제 골절을 포함한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치료 전략입니다. 우리가 실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건데요. 이 골절이 실제 그럼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골다공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전체적인 주제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러웠다고 해서 골다공증 골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골다공증 골절을 하는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의 정의,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 골절을 실제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제 전문 분야가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 위주로 할 거고요. 나중에 뭐 시간이 또 가용한다면 고관절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의 이런 어떻게 실제 매니지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소견을 봤을 때 실제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소견들이 이제 수유적 치료까지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 골절이 부러졌을 때 골다공증 메디케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골다공증 메디케이션 시작할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메디케이션 했을 때 이 프랙처 힐링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페이퍼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에비던스 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이런 프랙처 힐링에 대한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골절 이후에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옵티멀한 메디케이션을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은, 이제 맨 먼저는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의 정의와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골다공증 골절 어떻게 정의하냐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로우 레벨, 로우 에너지, 아주 약한 레벨에서 약한 에너지에서도 골절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퀴벌런트 투어 폴 프로머 스탠스 하이트,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탠스,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 아래보다도 약한, 그 정도의 약한 높지 않은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겼을 때, 그만큼 로우 에너지에서 생겼을 때를 골절이라,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 정의를 하고요. 메이저 사이트가 여기 보시면은 힙이 있고 스파인 있고 레디우스, 디스탈 레디우스가 있고 프락시말 휴머러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너 사이트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저리 히스토리랑 레디올로직 파인딩으로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우 에너지로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스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이도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제 환자 중에도 보면은 10명 중에 한 3명에서 많게는 한 4명 정도는 자기가 부러진 적이 없다,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상 증상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떤 증상을 보냐면, 환자가 누웠다 일어난다든지 잘 못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일어날 때 골반 쪽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 할 때, 자세를 변경할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면서, 뭔가 레디오그래픽하게 골절이, 리센트 프랙처가,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반드시 엑스레이, 그 다음 필요하면은 MRI나 CT를 꼭 워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골절이,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골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임상 양상을 잘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은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제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시면은,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 건수 및 발생률을 보시면 50세 이상, 이제 이게 저희 2008년부터,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16년 건강보험공단 첨부 자료인데요. 요게 2019년 우리 골대사학회 팩트시트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골다공증 건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생 건수고요. 발생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생률은 어느 정도 2008년 이후에 증가하다가 다시 2013년 후에는 이렇게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는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생기는 부위가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고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은 여자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여기 발생 비율을 보시면은, 여기 2010년 자료가 말하고 있는데요.
남성 10%, 여성이 한 23, 요게 요 정도 돼서 한 여성에서 한 2.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 연령을 보시면은 여기 80세에서 90세 이상 여기 있을 때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발생률은 여성한테 많습니다만 나중에 골절 이후에 생기는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남성에서 둘 다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나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 게 이제 척추 골절인데요. 척추 골절은 당연히 이제 고관절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남성에서 보시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80세 이상에서 많이 발전하는 걸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70대 이상에서 벌써 보시면 60대까지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다가 70대부터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간 이제 이 발생 급증한 시기가 아까 고관절은 주로 80대, 그 다음 척추는 한 70대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발생률은 여성에서도 많지만 모탈리티는 남성에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에 따른 골절 발생 양상을 보시면은 남자, 여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기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칸이 손목이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척추. 그 다음에 여기 자주색으로 보이는 데가 우리가 이제 고관절인데요. 60대는 확실히 이제 레디우스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70대 되어가면 아까 발생률을 보신 것처럼 척추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0대에 올라가게 되면 고관절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서도 그런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위에 따른 골절 발생. 그러니까 60대에서는 우리가 디스탈 디오스, 70대에서는 척추, 80대 이상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많이 급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골다공증 골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골절 이후에 돌아가십니다. 사실 1년 내 치명률이.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분 정도는 실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1년 있다 안 오시면은 왜 안 오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척추 골절보다는 고관절 골절이 이런 모탈리티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년 이내 모탈리티가 20.8%,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척추 골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9.2%, 그 다음에 여성이 4.2%로 남성이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일단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가 더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 그리고 좀 더 하이 트라우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발생률은 높지만 오히려 모탈리티, 치명률은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남성에서는 오히려 발생률은 조금 더 여성보다 낮지만 오히려 발생했을 경우 치명률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더 잘 봐야 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골절이 생겼을 때 이거 한 번에 끝나겠다 이렇게 되지 않죠. 대부분 세컨더리 2차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부러졌을 때 왼쪽이 또 부러질 수 있고요. 척추 같은 경우는 관절이 쭉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부러지면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 그래프에서 실제 보시면은 골절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만 1년, 2년, 3년, 4년이 데이터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거 됐습니다.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이쪽 손목 쪽,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발생하는 거 되지는 않지만은 척추 쪽으로는 만 1년, 2년, 3년, 4년 올라갈수록 계속 급증을 같이 올라가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척추 쪽의 재골절 발생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목적이 척추 골절, 그러니까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골절이 발생했다고 이게 또 골절이 발생하지 않냐, 계속 2차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이렇게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가 하이리스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골절이 발생하고 또 골절이 발생해서 멀티플 프랙처가 되면은 베리 하이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베리 하이 리스크까지 가지 않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냐, 이제 저희 전문 분야는 척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보면은 그냥 조금 삐끗한 것 같은데, 어저께 운동하다 좀 삐끗한 것 같은데 허리가 좀 아프네요 해서 어디서 찍어보면 한 요 정도 돼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 임상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는 환자가 안 아파합니다. 오히려 누웠다 일어난다든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특히 이제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소리가 절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1, 2주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계속 아프니까 병원 와서 찍어보고 골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다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 양상을 잘 보고 뭐 환자가 이제 여기 뭐 특별히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뭔가 이 모션에 제한이 있고 그러면은 꼭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골절, 심하지 않은 골절은 이 어머니처럼 골절됐어요. 보조기 좀 잘 차시고요. 약 좀 드시고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러면 한 달 있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용어를 넌프로이시고 더 진행하지 않고 더 내려앉지 않고요. 골절 양상도 스테이블하고 환자도 해피하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보조기를 차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냥 이 보조기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조기를 차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제 페이퍼에서는 아예 보조기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보조기 특히 이제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사람에서는 보조기를 차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하드 보조기 이렇게 좀 TLS를 찰 때 너무 이렇게 굽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눌리는 부위에서 욕창이 쏘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착용하게 되고 그런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브레이스로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드 브레이스를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제일 많이 착용하는 게 이제 TLS를 많이 착용합니다. 소라코, 럼바, 세이크로시스 이런 걸 많이 착용해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보조기나 뭐 하이퍼 익스텐션 보조기 이런 것들을 착용했지만 일반적인 골절에서는 이런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있다 왔는데 나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별로 아프고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 당황을 하죠. 저희가 이제 척추를 보는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생겼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뭐 내과 선생님이나 뭐 가정의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그때서 이제 빨리 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관절 골절하고 척추 골절은 좀 차이가 있는 게요. 고관절 골절은 트라우마 받으면서 이제 코텍스가 부러지기 때문에 딱 대본에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시켜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척추 쪽은 한번 이렇게 골절이 되고 나면 그냥 대부분 그냥 조금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켜봅시다. 왜냐면 이제 땅값도 보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다 귀찮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환자처럼 이렇게 콜랩스가 되고 나서 이제 트랜스퍼 시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환자처럼 그대로 부러졌는데 골절 양상도 괜찮고 뭐 더 뼈도 약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이 환자처럼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한 달 있다 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하는 거죠. 더 진행하는 거고 골절 양상이 안정 골절, 스테이블 프랙처가 아니니까 불안정한 거고. 그러니까 환자도 언해피하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아플까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조금 더 의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환자가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골절 소견이 잘 안 보인다. 근데 환자가 2, 3주 후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그 약 먹으면 좀 괜찮다고 해서 약 먹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약 먹어도 여전히 아파요. 그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미세하게 골절됐던 경우는 처음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골절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특히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이 골절이 없다 하더라도요. 환자분이 뭔가 2, 3주, 3, 4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찍어볼 거를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요 정도 조금 아픈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실제 환자가 임상 증상을 호소하고 뭔가 호전되는 게 안 보이고 계속 아파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초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 처음에 한 달 이내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한 달에서 6주 정도 넘어가면은 콘솔리데이션 되기 때문에 더 내려앉지는 않는데 요 기간 내에 우리가 더 임모빌라이션을 잘하고 레스트를 더 잘하면은 이게 더 내려앉지 않을 게 이게 의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 요 기간 동안 우리가 2주 간격 뭐 2주나 3주 간격 한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어봐서 조금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자한테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처음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이 심하지 않아요. 뭐 그냥 뭐 좀 보조기 차고 지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지만 골다공증 골절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골다공증 골절이 이게 젊은 사람은 이제 코렉처 되는 건데 이렇게 부러지는 거랑 실제 이렇게 미니멀하게 위에만 어퍼핸드 플레이트만 프랙이 가는 거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틱한 프랙처랑 오스테오포로틱 스파이널 프랙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게 2005년대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수기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부러진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부러졌냐 바디가, 아니면은 스웰런 프론트 타입 부러졌냐, 보쉐이브 부러졌냐, 프로젝션 타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러진 모양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환자가 나중에 출시했을 때 뼈가 내려앉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환자가 통증이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타입들은요,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더 내려앉는 가능성이 크고 통증이 오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밑에처럼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 타입이나 덴테이 타입은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똑같이 와도 이제 우리가 CT나 MR을 찍어보고 이런 타입이면은 그래도 부러지긴 했지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위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같은 이제 인포메이션 주는 게 아니고, 부러졌는데 조금 우리가 안 좋게 부러져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앞에 쭉 뒤에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모양들, 그리고 MRI 소견, 뭐 엑스레이 소견을 부르는데,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고관절 골절은 부러지면 대부분 수술하지만 스파인은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조적이 차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푸어 프로그레시브 팩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빨리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트랜스퍼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있을 때 2009년에 유로피언 스파인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실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프랙션 익스텐션, 다이나믹 뷰라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다이나믹 뷰를 찍었을 때 이 다이나믹 앵글이 우리가 15도 이상일 때, 그러니까 뭔가 저 프랙처 사이트에 세그멘탈 인스테비티가 있을 때 조금 더 나중에 콜랩스가 될 가능성이 또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니 프래그먼트. 우리가 이제 이 바디가 무너지게 되면 이 ALL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밀리거든요. 안티리어 랑지튜디널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본 프래그먼트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 뒤로 밀리는 과정상에서 이 스파이널 캐널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쪽에 위크니스가 오고 버터 페인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42% 정도보다 더 캐널 인크러치먼트가 될 경우는 우리가 뉴로직 데핏이 생길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2, 3개월 치료하다가 계속 환자 아프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다이나믹뷰를 찍어가지고 이런 앵귤라 인스테비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고, MRI 봤을 때 이런 소견이 캐널 인크러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시면 MRI 소견도 또 중요합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더 스파인지에서 발표된 건데, 이 같이 부러지다 하더라도 부러진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시그널하고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런 confined high intensity, 그 다음에 diffuse low intensity, 이렇게 diffuse하게 low intensity가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예후가 우리가 안 좋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이 보일 때는 환자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소견이고,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좀 더 자주 봐서 저 바디가 더 콜랩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onfined high가 non-neonate가 이렇게 높고요. 여기 보시면 confined low 타입, 이렇게 실제 이런 타입들이 외래에서 보게 되면 잘 안 붓고요. 계속 모션이 있어서 환자가 아파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MRI 같은 걸 잘 보면서 이런 게 있으면은 환자분이 계속 아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갖고 환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다음번 올 때도 역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조금 아프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음번에 왔는데 선생님이 왜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아파졌나, 이렇게 얘기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후를 조금 추정을 미리 해놓고 팔로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리스크 팩터, 이렇게 2013년도에 오스폰시스 인터넷에 이제 보면은 프랙처 타입이 미드 포션, 아까 보시면은 앞쪽이 있고요, 중간에 있고 뒤가 있는데, 이런 중간 부분을 먹었을 때, 그리고 포스티리어,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ALL이라 안티리얼 컬럼, 미들 컬럼, 포스티리얼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요 미들 컬럼 쪽이 내려앉았을 경우, 그리고 요게 안티리얼 월이고요, 포스티리얼 월인데, 포스티리얼 월이 인발부 됐을 경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려앉으니까 이게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티리얼 월이 지지할 수 있는 요 미들 컬럼이 중요한 건데요. 이 미들 컬럼이 내려앉거나 뒤로 밀렸을 때 결국은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이포틱 앵글, 우리가 이제 꿈으로 부러지면 저렇게 등이 굽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의 리스크 팩터로 이런 TL 정션 외에도 프랙처 타입, 이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79세 연자. 이 환자 보시면 딱 4주 전에 아팠는데 왜 보통 요만큼 때 오면요. 처음엔 그냥 대부분 참습니다. 아예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좀 아프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한테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한 2, 3주, 3, 4주. 계속 아팠고 한의원도 좀 다니고 근처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계속 아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다친 적은 없는데. 딱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뭐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진 않고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보이는 거죠. CT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캐널이 돼 있고 다행히 캐널 쪽으로 인크러치는 원통 없어서 위로로지나 인크러치는 없는데요. 이 자연적인 골다공증 골절입니다. 이런 환자들 본 스캔하면 이렇게 하드테이크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BMD가 마이너스 3점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많이 이제 시행하는 게 이런 겁니다. 버테오플라스티라고 해서 척추 소연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그래서 부러진 뼈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공구리 바르는 거죠. 더 주저앉지 않게 요 안에다가 이런 봄과 같은 컬러티에 시멘트를 넣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 무른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치약처럼 내려오는 정도의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테리스를 해주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고요. 버테오플라스티요. 그래서 우리가 버테오플라스티나 카이포플라스티 이렇게 용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통증을 좋아지게 하냐면 이제 결국은 그 분절에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거를 이제 시멘테이션, 오그멘테이션 함으로써 그 부분을 스테빌라이션,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스테빌라이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들어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주변의 미세한 신경들을 이제 소작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페인이 서브사이드 되기 때문에 이런 서말이나 케미컬 너브 어브레이전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버테오플라스티랑 카이포플라스티를 손쉽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바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버테브로플라스티, 척추전술, 카이포플라스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리센트 버테브로 프랙처 하고요. 올드 프랙처 하는 건 아닌데 절대. 그리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인디케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커트라 인디케이션입니다. 언제 하면 안 되냐. 그게 바로 이제 코아귤레이션 디스오더, 이제 블리딩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라든지 인펙션 있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제 블리딩 헤마토마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인펙션이 더 컨트롤이 안 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케이스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냥 내려앉은 게 아니고 심하게 내려앉으면서 프랙처 사이트가 언스테이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덜렁덜렁한 경우에 이런 언스테이블 프랙처나 아니면 버테브럴 콜랩스가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돼 있을 경우 오히려 그 시멘트를 넣은 게 오히려 뒤로 밀려가지고 그 스파이널 캐널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스테이블한 프랙처에서는 그리고 적당히 내려앉은 프랙처에서는 우리가 버테오플라스티나 카이포플라스티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그리고 페인을 금방 호전시킬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환자들에서 인디케이션이 안 되는 환자에서 이런 걸 했을 경우는 오히려 카타스트로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응고 장애나 이런 인펙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그럼 버테오플라스티가 다 효과가 있냐 없냐 요게 대해서는 사실 논문이 상당히 많고요. 2009년도에 NEJM에 한번 이런 논문이 나서 좀 센세이션 했는데 이런 버테오플라스티를 했을 경우 이런 쉐임 프로시저와 비교했을 때 별로 노 이펙트 베네핏이 없다 막 그래가지고 요것 때 한때 센세이션 했는데 뭐 이건 때 비판은 뭐 환자군이 적고 뭐 정확한 스터디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나왔고 현재로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저널 오브 ASO에서 2014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시멘트 오그멘테이션이 maybe consider 고려되어질 수 있다. 반드시 어큐트 크로닉이 아니고요. 올드 프랙처가 아니고 어큐트한 버테브럴 컴프레션 프랙처 때 고려될 수 있는데 어떤 환자에 한해서 do not adequately improve after reasonable course. 그러니까 3주에서 6주 정도의 reasonable course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게 적절하게 임프루브가 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시행했을 경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험 것도 버테오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2주 있다 해야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포플라스티는 3주 이후에 해야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신에 이제 단 80세 이상에서는 그 기간과 상관이 없는 거로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본 메타라든지 패솔로지 프랙처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요 기간에 이제 합당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요 3주랑 6주라는 게 리저너블 코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환자 쭉 보면은 요 기간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나 아니면 로모조스마, 이베니트 같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맞고 금방 좋아지는 분들,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도 그 다음 안 좋아지는 환자에 한해서 이런 버테오플라스티를 하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7세 여자. 한 달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유로 증상이 유발됐고, 여기가 실제 저희 내분비내과 교수님 어머니이신데, 양측 허벅지가 당겨서 똑바로 설 수가 없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뉴로지가 있죠. 힙 플렉션, 니 플렉션 익스텐션이 그레이드 3밖에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12여 사이페인,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여기 MRI,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히 콜랩스 돼 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L2가 완전히 무슨 배지장처럼 이렇게, 이 환자의 처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앉지는 않겠죠. 조금씩 내려앉다가 이제 내려앉으면서 완전히 12여하게 콜랩스가 된 상태고요. 요 미들 컬럼에 있어야 되는 뼈가 이렇게 지금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스파이널 캐널을 누르게 되니까 전체적인 스파이널 캐널에서 50% 이상이 벌써 누르게 되고, 더 일어나서 걷게 되면 이 부분이 더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널 인크러치가 올 때는 절대 이제 버테오플라스티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 가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경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신경 감압술을 하고 고정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MRI 보시면은 이게 뼈입니다. 뼈. 엄청 아파 보이겠죠, 이렇게 눌려서. 그리고 여기도 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눌리니까 시꺼멓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위아래를 고정을 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콜펙토미 제거를 하고 포스터럴 퓨전. 뭐 수술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소견이 보일 때 더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또 케이스인데요. 잘 보시면 76세 여자, 걸을 수가 없고 6개월 전에 압박골절로 타병원에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맞다가 골절됐다고 해서 척추소연술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고요. 뉴로지는 없는데 환자가 전혀 걸을 수가 없고 소변도 너무 자주 마렵다고 그러고, 시간이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숙여진다고 그러고요. 근데 불과 이 환자, 여기 보시면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환자 6개월 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멀쩡하죠?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환자가. 그럼 잘 보시면 6개월 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고, 보통 나이 드시니까 스테노시스 있고 그러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에서 코달 블락도 이렇게 하고, 이제 코달 블락 이런 우리가 이제 주사가 많이 하는데요. 신경 차단술, 신경 석연술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인터벤션 학회 권고에 의하면 6개월에 4번, 진짜 많게는 5번 정도 넘지 말라는데, 어머니들이 아프니까 계속 이 병원 가서 맞고 저 병원 가서 맞고, 그리고 이 병원 가서 맞은 다음에 효과가 없으니까 저 병원 또 가는데, 이 병원에서 맞았다고 하면 또 저쪽에서 안 놔주니까 또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저 병원에서는 또 안 맞은 줄 알고 또 놔드리고,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한 3번, 4번 금방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한 세컨더리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다고도 주사를 너무 자주 맞고 뭐 빈번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맞고 이런 거는 별로 절대 권유하진 않고요. 이렇게 한번 이제 부러지고 나면 더 심해지거든요, 협착증 증세가. 근데 이제 이 환자가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져가지고 내려앉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착증이 있던 부위가 내려앉으면서 이 협착증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경을 완전 눌러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눌리니까 못 걸으니까 허리가 더 꼬부러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포시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허리를 피고 다녔던 분이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시멘트를 물론 이제 넣긴 했지만은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언스테이블한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를 넣으면 안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MRI에서 보시면은 신경을 엄청 누르고 있죠. 여기 시멘트가 딱 굳건히 자리 잡고, 오히려 이런 시멘트 때문에 뼈가 더 밀리니까 더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이거 MRI는 누워서 찍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걸을 때는 쓰게 때문에 이게 쓰게 되면 중력방해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RI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RI에서 보이는 소견보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앰뷸레이션 할 때 증상이 더 심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멘트 보시면 요게 진짜 여기 신경 나온 거고요. 루트 나와 있는 거고, 요게 그 당시 넣었던 시멘트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다 제거해서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펴준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76세니까 환자분도 힘들고 회복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술하면 다 잘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게 참 수술이 힘든 게,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벽에다 못 박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새 집에 못 박으면은 당연히 못이 잘 박힙니다. 근데 70년, 75년 된 집, 80년 된 집에 못을 박으려면은
못이 푹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못이 박히질 않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벽이 지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버테브로를 넣어놨는데요. 시멘트를 넣어놨는데 시멘트가 유지가 못 되니까 이렇게 콤박도 시멘트 넣은 버테브로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드물지만은 이 시멘트를 할 때 이 이 시멘트의 성분이 이 주위에 있는 큰 혈관을 타고 가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큰 혈관 쪽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날아갑니다. 큰 대정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멘트를 여기다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혈관을 따라서 시멘트가 퍼지는 거죠. 이게 혈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 심장에, 이게 실제 저희 케이스인데 심장의 판막에 가서 결정돼요. 이런 환자들이 시술하고 나서 괜찮아요 하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응급실로 오는 거죠. 갑자기 숨이 차다고. 왜냐하면 판막이 저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숨이 차서 오게 되면은 이렇게 꼭 이런 문제가 드물지만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버테브로플라스티 할 때도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오픈 하트를 해야 되거든요. 심장을 열어서 이 시멘트를 열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멘트 할 때도 시멘트가 잘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시술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고정을 튼튼하게 해놔도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못이 힘을 못 받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스크루 루즈닝이 오고요.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위에가 또 부러집니다. 이 아래가 너무 튼튼하니까 환자가 이렇게 계속 활동하다 보면은 이 위에를 이 딱딱한 이 고정되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엄청 단단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제이션트하게 또 골절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펙션입니다. 이렇게 공구리 넣고 시멘트 넣고 블락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주위에 인펙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펙션이 오게 되면 환자분이 한 두세 달 정도 항생제를 치료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이로제닉 스폰딜라이티스 이렇게 인펙션이 오는 환자들, 특히 어떤 환자들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 당뇨, 언컨트롤드 DL, 헤모글로빈 A1C가 뭐 8.0, 9.0 이런 환자들은 저런 시술할 때도 각별히 깨끗하게 에이셉틱하게 해야 되고 그 원칙을 지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또 주사를 놔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인펙션이 생기지 않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뭔가 환자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은 랩을 좀 체크해가지고 랩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고 시술을 하는 것도 권유해 드립니다.